네. 트럼프는 노련하잖아요. 아무한테도 사랑을 주지 않아요. 푸틴하고 김정은한테만 사랑을 줬고, 트럼프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선거 자금을 끌어준 캠페인 팀들이 중요해요. 그렇다면서요? 그걸 네. 보세요. 선거 자금 누가 끌어든지 자세히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권력자고 그 사람들을 트럼프는 챙겨요. 제발 이제 좀 싱크탱크 그만 다니고, 예. 제발 좀 벗어나세요. 네. 캠페인 팀을 만나세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미국의 골든 에이지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네. 국방대 김용준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바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미국 대선 보면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하면 패자가 패배를 인정하는 그 세레모니도 되게 좀 과거에 멋있었던 적이 많았잖아요. 또 승자가 승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근데 아직 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실은 이제 거의 우세가 확실해졌는데 승리를 선언해 버렸어요. 이건 역시 트럼프답다고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다운 거고요. 네. 예, 사실 우리 모두가 한번 되짚어 볼 것도 전 세계가 모두 박빙이라고 믿고 쳐다봤는데 사실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빨리 싱겁게 어떻게 보면 끝난 그러니까요. 것도 네. 저희가 과연 우리가 제대로 미국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과연 박빙이 맞긴 했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억나요? 저 엘고라든지 맥케인 같은 진보와 보수에서 정말 아깝게 떨어진 멋있는 정치인들이 그 패배를 인정하면서 당선자에게 그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름답죠. 했던 미국의 아름다운 그 민주주의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교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한 문장. 네. 저희는 여전히 미국 민심과 동떨어진 네. 선거를 박빙이라고 오해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현실과 우리끼리만의 탁상 공론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네. 민심과 동떨어진 박빙 선거에 대한 신화, 네. 이거를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수님 처음 뵀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 언론인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주재원들 만나면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깎아내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미국의 주류거나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소득이 높거나 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미국의 중산층들이 어디에 분노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정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오늘 선거 결과를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딱 맞은 거예요. 저도 사실 미국에서 뭐 귀국해서 연초에 여기서 트럼프에 네. 관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전히 엘리티시즘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네. 우리가 굉장히 마이크를 잡지 못하는 잊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 일련의 엘리티시즘이 우리가 과연 제대로 국민들과 시대 정신을 논할 수 있는, 트럼프가 다 옳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여전히 우리가 엘리티시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뼈아픈데요. 네. 지난 4년 그리고 8년 동안 이 엘리티시즘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다는 접근법을 했으면 다른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은 또 착한 트럼피즘으로 승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고, 하나는 또 해리스가 새로운 사람은 또 아니에요. 4년 내내 바이든과 지난 4년을 끌고 왔던 사람이에요. 바이든 후보 대신에 해리스 부통령이 됐던 것뿐인데 네. 마치 우리는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인 것처럼 해리스의 가치 판단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실제 4년 내내 해리스에 대한 평가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 것들을 뒤집지 못한 해리스였고, 소위 정권 심판을 했던 겁니다. 정권 심판을 한 건데 네. 우리는 마치 백지에서 트럼프랑 해리스가 싸운 것처럼 많은 해석들을 쏟아놓고 했었죠. 지난 4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해리스를 뽑는 거고, 행복하지 않았으면 트럼프로 정권을 심판하는 거죠. 네.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느냐, 화가 났느냐, 이대로 화나지 가면 않았느냐. 좋다고 믿느냐.
네. 이대로 바이든 때처럼 쭉 가야 된다고 믿느냐? 네.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 유례 없이 경제만 본다면 성장률도 높았고 예, 실업률은 매우 낮았고 국민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도 정말 굉장한 많은 현금을 안겨줬고 어느 때보다도 구매력이 높았지만 사실 아들이 어디 취업하는 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 아들이 역시 똑똑해 이러잖아요. 예, 근데 마트 가면 이거 가격이 2배가 올라 있잖아요. 식료품 가격이. 맞죠. 기름 넣으러 가면 기름 2배가 올라가 저 있어요. 레스토랑 팁도 엄청 비싸고. 그러면 이거 렌트. 누가 이게 정치인 욕하죠. 대통령 욕하고 그거 정치인 탓 아니에요? 예, 실제 집권 여당이나 행정부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네. 모든 불만은 현 대통령에게 가게 돼 있죠. 네.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 네. 그래도 어제 제가 받은 이 미국 내에서 가장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면 거의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한 67개 중에 1개 빼고는 다 해리스 후보가 이긴다고 돼 있어요. 어제 걸로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전망뿐만 아니고 이런 미국의 유력, 그동안에 굉장히 공신력 있었던 유력 기관들의 여론조사도 빗나갔어요. 이게 결국은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뭐 표본 집단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네. 실제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전통적인 여론조사 방식으로 담아내지 못한 거죠. 또 하나는 전국 여론조사가 비슷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5% 10% 정도 민주당이 앞서야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는 선거인단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도시를 떠나서 시골 가서 살아야 되느냐 울부짖을 정도로 사실상 시골에 있는 표가 네. 사실상 다수보다는 더 많이 대변되는 현재 어떤 선거인단 구조에서는 이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빅뱅 그에 해당하는 경쟁을 했을 때는 사실상 게임은 한쪽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네. 이제 5% 10%가 앞서야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전제를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경합주 하나하나 보면 거의 모든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이긴 것 같은데요. 지금 압승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네. 압승이고요. 이거는 뭐 경합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들의 예측이 모두가 틀렸다고 이제 자인을 해야 되겠죠. 네.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펜실베니아주만 가장 뭐 뜨거웠던 경합주였던 펜실베니아만 해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디였죠? 푸에르토리코 그 쓰레기선 발언 트럼프 대통령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인데 심지어 네 거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죠?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섬. 쓰레기 섬이라고 있다고. 예. 참 단어가 셉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죠. 그 트럼프 지지하던 쓰레기들이라고 또 했더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미화한 옷을 또 입고 나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중남미 출신 유권자들에게 많이 표를 뺏겼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 대통령 선거 할 때 네. 똑같잖아요. 특정 발언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후보로 가진 않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 사람이 왜 그렇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미 정해진 마음은 네. 발언 몇 개 갖고 바꾸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되면 우리의 미래가 망칠 것 같은 본인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네. 발언 몇 개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네. 상하원 투표도 상원은 3분의 1 하죠. 하원은 전부 다 하고 임기 2년이고 그죠? 네. 상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다 공화당 쪽에서 이기는 걸로 다수를 차지한 걸로 나옵니다. 3분의 1만 새로 뽑지만 거기서 공화당이 많이 당선되면서 공화당이 과반되는 걸로. 예, 상하원 모두 하원 모두 하원까지. 예, 맞습니다. 하원은 다 다시 뽑는데도. 예, 짝쓸입니다. 정권 심판이고요. 네. 그 정권 안에는 경제 정책이나 외교안보만 있는 건 아니고 피시컬처라고 말씀드리죠. 네. 미국 내에서 뭐 낙태 문제야 바이든이 유리했을지 해리스가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속도의 진보와 개혁 어젠다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동을 건 것이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시 컬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정치적 올바름주의. 예, 네. 그 안에 이제 소셜 컬처럴 이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를 들면 하나 볼까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왈가왈부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동성 네. 결혼은 뭐 늦기 좋으면 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케이크를 파냐 마냐 논쟁도 있었고 지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이 집에 있는 아동 책에 남자 커플, 여자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을 넣으면서 결혼식 하는 사진을 넣느냐 마느냐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진보적인 부모도 내 아들, 딸이 5살, 6살 때 그 동화책을 보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거부감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그거를 정치적 올바름으로 하면 어린 시절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 2살, 3살 때부터 남자, 여자 결혼하고 뽀뽀하는 사진을 봐야 돼요. 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이런 속도로 가는 게 미국 내 학부모들은 굉장한 저항이 있어서 그때 네. 공교육과 싸움을 한 겁니다. 이런 네. 이슈는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데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외교 정책하고 경제 정책 위주로만 자꾸 미국 사회를 해석하니까 이런 컬처 전쟁, 젠더 이슈, 레이스 이슈, 그리고 경찰들의 흑인 탄압 문제에 대한 디펀딩 문제 이런 것들 총기 소유 이게 엄청나게 그 멱살 잡고 싸우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회하고 너무 내밀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투표로 이어진다는 분석들은 많이 하지 않죠. 네. 그 금서 논란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할 것이냐 해서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그 책을 이제 발매를 금지시키고 네, 그러면서 또 민주당에서는 무슨 분석행위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외 책을 뭐 이런 식의 논쟁인데 그런 것들이 투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줬다. 한국은 그 문제는 낯서니까 거의 여기 나오면 인터뷰하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국제정치학자들이고 그러니까 소셜 컬처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거의 안 하고 뭐 외교 안보 맨날 미중 패권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미국 내 민심을 정확히 좀 보는데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월주 부통령 후보가 주지사 할 때도 그 성소수자 관련 청소년들 그 뭐 위생용품 관련해서도 그렇죠. 트랜스젠더 이슈. 네. 그 화장실 이슈도 제가 남녀가 들어보니까 같이 쓰느냐. 그 문제. 그런 게 투표에 엄청난 영향을 그러니까요. 줍니다. 근데 정서에. 우리는 사실 트랜스젠더나 이런 게이 이슈를 거의 다루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 미국 유권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어떤 변수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예를 들면 남녀 문제, 젠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돼 있다. 우리가 너무 거대 담론, 경제 정책, 일자리, 외교 안보 전략 이런 거에만 비슷한 직종을 가진 경제학자하고 국제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미국 문제니까 국제 정치학자가 잘 알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학자, 인류학자, 문화학자들이 같이 나와서 분석을 했었어야죠. 근데 우리는 모조리 미국 문제니까 미국 전문가 나오세요. 아니죠. 예,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도 좀 담론을 지배하고 있던 거죠. 네. 화장실에 위생용품을 배치하는데 그것을 우리 여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그 표현 자체를 없애는 거 가지고도 논쟁이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이나 이런 학부모들은 어쨌든 위생용품을 정부가 무상으로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건 그건 동의하겠는데 그건 여학생들이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굳이 왜 성별을 그걸 명시하느냐. 그냥 지원하자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이 교수님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유권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주거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미네소타 이제 이슈가 예를 들면 그건데 더 근본적인 건 트랜스젠더로 성전환을 했던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오는 게 여성들이 불편하냐? 단도직입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뜨거운 논쟁입니다. 불편하잖아요, 사실. 불편하죠. 얼마 전까지 남자였던 친구가 또 몇 달 있다가 여자로 바뀔지도 모르고. 저는 어느 게 옳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투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린 너무 경제 담론, 외교 안보 담론으로 일색해서 큰 틀에서만 본다 이 말이죠. 이런 뭐 일자리가 있고 관세 물리고 이런 부자 감세한다 이것만 너무 과대하게 분석이 돼 있었다. 우리 수출해야 되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는 맨날 그것만 유권자들은 그것만 보진 않죠. 사람이니까 감정을 당연하죠. 폭발시키는 거는 사실 그런 문제죠. 사실 우리 이대남이 한창 유행했잖아요. 남녀 갈등.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 학부모들, 공교육.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교육부 없애자고 난립니다. 공교육을 오바마 때 강조돼서 획일적으로 소위 진보 어젠다들이 너무 현장에 파고들었다. 진보 정책을 강요하는 공교육을 폐지하겠다. 교육부부터 없애겠다.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의 발언이고 그럼 뭘 하겠냐. 각 교육기관의 교장이나 사립재단들이 본인의 철학대로
교육을 하겠다. 그 사립재단 누가 많죠?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쪽 보수적인 쪽이 좀 더 많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율성이 트럼프. 근데 우리나라는 잘 소개 안 되잖아요. 이런 이슈 엄청난 메가톤급 이슈입니다. 교육부 폐지 문제. 네. 근데 한국은 주로 경제와 외교안보 담론에 많이 머물러 있죠. 네. 공무원 수를 3분의 1인가 줄인다고 안 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트럼프가 내세웠던 건데 네. 한국에는 일부 소개만 돼 있는데 늘공 엘리트들은 민주당 좌파 교육을 받은 아이비리그 출신들이다. 네. 소위 말해서 철밥 통인 것 때문에 기억하겠다고 한 거는 진보 보수 똑같았는데 트럼프가 내세우는 접근법은 이 늘공 엘리트들은 비슷한 교육을 받아서 민주당하고 동일한 세계관으로 나라를 움직이려고 한다. 네. 소위 끝없는 규제를 만들어내고 기업의 자유보다는 끝없는 자기들의 밥벌이를 위한 조직 팽창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는 국무부가 하는 게 뭐 있죠? 칵테일 파티 빼고 그 자리를 거의 많이 비웠었죠. 네. 사람들 속이 시원한 겁니다. 실제 네. 칵테일 파티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딥스테이트 시오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늘공을 다 늘공 말단 공무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 공무원들 상층부의 싱크탱크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네, 그 소위 말하는 우리 행시 패스에서 서기관 이상, 과장급 이상 올라갔던 사람들이 비슷한 교육을 하고 세상을 바꿔놓지 않았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네. 그들 아들, 딸도 비슷한 대학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에 또 미국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고 이게 딥스테이트 시오리입니다. 그래서 늘공 엘리트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을 지배한다. 자기들이 믿는 신념대로. 그래서 이 늘공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래서 사실상 무기한 계약직인 지금 늘공들의 밥벌이를 싸그리 언제든 잘리기 쉽게 바꾸겠다. 트럼프가 공약을 했고요. 여기에 미국 민심들의 일부가 열광을 하고 박수를 보낸 겁니다. 그 정부 효율성위원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만들어서 거기 수장으로 앨런 머스크 앉히겠다고 여러 번.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은 사실 우리나라 전문가 인터뷰에는 네. 거의 빠져 있죠. 우리는 늘 뭐 방위비문당국이나 중요하니까요. 예, 뭐 그런 네. 걸 하는데 다 좋은데 미국 사람들의 표를 움직이는 건 이런 이슈들입니다. 우리 지금 국세청 없애버리겠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네, 실제 뭐 없애기보단 기능 분산을 네. 하고 힘을 빼겠죠. 모두가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민심들이 트럼프로 몰렸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빠지고 네. 그냥 불쌍한 공장 노동자들이 서러워서 트럼프 뽑는다? 이런 식의 뭐 접근으로 설명을 제안하는 거는 굉장히 미국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 미국의 기존 주류였던 백인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어려워졌던 백인들 입장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 지금 이제 잘 이렇게 그 맥락으로 보면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착한 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까 이제 그 우리가 PC주의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올바름의 주의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지지했는데 그들만 잘 사는 것 같고 그럼 중국만 잘 사는 것 같고 이민자들 자꾸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도 뭐 중국 사람 뭐 인도 사람 보이는데 쟤네들 우리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발음도 이상한데 애들은 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다녀요. 그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럼 뭔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면 사회를 좀 많이 바꿔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있고요. 네. 마가라고 하면은 그냥 미국이 옛날처럼 잘 나가면 좋겠다가 아니고 1950, 60년대 아이젠하워 시대가 뭔가요? 아들, 딸 하나씩 낳고 백인 가정에서 교회 다니면서 네, 네. TV랑 자동차를 낳던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그 마가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건 지금 이런저런 이민자들 이런저런 어떤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깨졌다는 거예요. 뭐 게이 결혼도 좋고 레즈비언 결혼도 좋은데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내로남불하는 거 아니냐. 소위 피시컬처에 대한 강남 좌파 이론, 미국식 강남 좌파 이론을 내세우면서 옛날 좋았던 시절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했던 따뜻한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냥 미국을 부러워하던 시절로만 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끓여준 치킨 스프 네. 먹으면서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던 네. 총기난사하지 않던 그 시절이 지금 너무 많이 황폐해졌다. 그래서 네. 이제 오염됐다 표현도 쓰고 뭐 이런저런 것들은 좀 과격하긴 한데 그 시절에 대한 향수, 미국의 전성기, 최전성기, 베트남전 이전까지 네. 그때로 돌아가자는 트럼프 안에는 이런 감수성이 묻어나는 터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시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로 이동해가지고 가족주의가 붕괴되고 고독사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정상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거를 우리 어렸을 때 정이 많던 마을에서 그거를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고 세뱃돈 받던 그 시절로 가자. 네. 지금 이런 가치가 너무 붕괴했다. 네. 소위 말한 트럼프식 용어로는 좌파들이 너무 빠른 진보를 속도를 내다 보니까 네. 기존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학교 선생님에 대한 예의라든가 경찰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런 게 무너졌다는 게 이제 트럼프식 지지자들이 꿈꾸는 그들만의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이민자를 뭐 다 쫓아내자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가치 같은 것들 좀 부활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네. 내용까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언어는 과격하지만 또 들어보면 그 안에서 농담도 섞어서 그 당시 미국 주류 백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여러 가지 촉구들을 섞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울림들이 생각했던 그런 표들로 좀 많이 나타난 것 같고요. 부통령 후보 저 제이디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 그 사람이 쓴 소설 힐빌리의 노래 보면 그 과거에 그 순박했던 어려웠지만 순박했던 미국 시골의 정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노력해서 이제 어딘가요? 뭐 예일인가요? 예일 대학 가서 로스쿨 나와서 또 차별을 성공한 스토리가 일으키고. 이제 우리 예. 이번에 이제 부통령이 되는 제이디 벤스의 스토리인데. 네. 인도 여성하고 결혼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민자 얘기할 때 불법 이민자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네, 네. 합법 이민자도 줄이겠죠. 네. 근데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합법 이민자는 수를 줄이지만 괜찮다. 네.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라는 거를 할 때는 굉장히 또 불법이기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는 걸 네.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에 슬픈 스토리들도 좀 있겠지만 좀 추진 있게 가지 않으면 미국 사회가 무너진다. 그런 거에 대한 지지들이 좀 네. 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체 연설을 다 못 보셨죠? 저 판비치에서 있었던 아마 네, 교수님 그 앞부분은- 시간에 KBS 출연하고 계시던데. 예, 그때 같이 전 좀 봤는데 연설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네, 그 위대한 미국을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의 이야기 쭉 하다가 불법 이민자들 이제 나가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네, 있을 그 것이다. 포인트는 다시 거기에 강조했어요. 있습니다. 예, 합법적인 건 받아들인데 수는 좀 줄이겠다는데 하여튼 합법적으로 와라 이겁니다. 네. 예. 자, 정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원이 모두 다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이었던 적이 많지는 않죠. 미국 네, 정치사에. 그렇죠. 공화당도 한 2005년 이후에 트럼프 1기 때 이제 네. 상하원을 싹쓸이하면서 오랜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그 당시에 평가를 했었었는데요. 네. 지금 보면 사실 정권 교체가 완전히 먹혔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년간은 트럼프가 소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겁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반도체 지원법, 그러니까 칩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벌써 삼성은 벌써 착공을 했거든요. 네, 텍사스에.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가서 이제 후공정 공장을 지어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수십조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이제 지원금 받기로 미국 정부에 약속을 했는데 물론 조건은 까다롭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트럼프 후보자는 정확하게 10센트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로서는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딜을 위해서 한 발언들이야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네. 재밌는 건 파운드리가 어디 있죠? 텍사스에 있어요. 텍사스의 의원들이 누구죠? 공화당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엉켜있기 때문에 공교롭게 우리 공장들이 다 뭐 기아차 공장도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네. 저기 노스캐롤라이나.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인가 그럴 거예요. 다 네. 공화당 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말한 대로 한다기보다 더 많은 거를 양보받기 위한 네. 그런 발언들이 같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정책은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대만을 왜 공짜로 지켜줘? 네, 네. 아주 파격적인 말이죠. 네. 트럼프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 방식. 관세를 때리면 알아서 관세 네. 내기 싫어서 우리한테 들어올 공장 지켜야 것이다. 돼. 네. 그러니까 그럼 보조금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얘기했거든요. 보기에는 당연히 뭐 박수 칠 만한 발언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한테 압박과 양보를 좀 얻어낼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기업이라는 건 많이 양보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주고받는 게 여러 가지가 외교는 있으니까 네, 기술 정부나 관련한 외교는 뭐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든가 중국에서 유예하는 거를 조금 뭐 땡긴다든가 네. 예, 여러 가지를 좀 손해를 감수하도록 트럼프가 좀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해리스 행정부, 민주당 행정부보단 트럼프가 집권하면 재집권을 하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뭐 중요하다고 할까요? 더 이제 정말 머리 잘 써야 되는 상황이 정부, 기업, 되는 것 같아요. 뭐 학자들 기업도, 네. 다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야겠죠. 네. 예, 지금 정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정부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외교란 건 외교부 혼자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기업 외교 이런 게 더 중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나 이스라엘 같이 이런 나라들이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다 자기 편이 되는 것처럼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외교 네. 활동을 펼쳐야겠죠. 근데 사실 우리 어느 예를 들어 미국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도 미국 순방 갔다 와서 그게 미국 첫 번째 방문이었거든요. 생애 미국 순방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갔다 와서 미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고 한미 FTA 받아들였고 심지어 네, 이라크 파병까지 그렇죠? 지지하더라고 했잖아요. 반대. 우리 어느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등 돌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정말 문제는 네, 그렇죠. 문제는 이제 미국 정부도 우방으로 늘 동맹으로 받아줬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사실 언제든 우리는 그 배를 올라타고 싶고 당연히 올라타야 하지만 사실 언제든 내릴래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란 말이죠. 아예 배제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나토도 네. 사실 해체라기보다 분담금을 더 내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유럽 네. 국가들이 너네는 우리 미군이 지켜주니까 돈을 너네가 더 내라. 네. 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시원시원한 얘기고 네. 한국하고 일본도 이제 잘 사니까 그동안 우리 덕을 본 거 아니냐. 이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 이게 네. 트럼프의 구호고 트럼프가 사실 미국식 버전의 먹고 사니즘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주력하고 네. 북한, 러시아, 중동 전쟁 안 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핵을 가진 북한이나 러시아랑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트럼프식 먹고 사니즘 철칙이거든요. 네. 그거를 미국 유권자들이 택한 거고 소위 말해 입 바른 소리하고 남의 나라 가서 우크라이나 수십조 때려 붙지 말고 그 우리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게 이제 트럼프의 구호고 네. 해리스가 됐을 때는 계속해서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는 외교 정책을 펼칠 것 같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예. 네. 트럼프 그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당선자죠. 아직 당선도 이제 사실은 공식적인 당선자는 아닌데 트럼프 후보가 장부를 뒤적뒤적 하다가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장부를 좀 보다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뭐 다른 걸 출연하다가 3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가 해마다 평균 27%가 늘었더라고요. 우리가 미국과 교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을 줄이고.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내년 1월에 취임한 다음에 장부를 보다가 한국 왜 이렇게 많이 벌어가? 지금부터 보겠죠. 지금부터 보겠죠. 오늘 밤 빼고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거 봐라, 이거 한국 이것도 문제야. 이 너무 많이 벌어. 작은 나라인데 많이 벌어가 이러면 맞습니다. 또 고지서가 큰 게 날라올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기여할 건지에 대한 딜이 들어가 있죠. 그게 방위비 분담금형 들어갈지, 삼성 같은 반도체의 뭐 여러 가지 권리들 이양하거나 공동 개발하거나 이런 쪽으로 갈지, 여러 가지 딜들이 좀 가거나, 웨스팅하우스 문제, 원자력 수출 관련해서 우리가 뭐 서브 컨트랙으로 한두 번 깔아주는 걸로 갈지,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좀 잘 짜서 큰 판에서 놓고 주고받기를 해야겠죠. 예.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체코 원전 손나 뭐 이런 수많은 정치적인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이 될 텐데 먹고 사니즘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그 맥락으로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중국 애널리스트 분께 들은 이야기는 중국 정부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를 원할 것이다. 해리스 행정부보다. 해리스 행정부는 우방국들과 연대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행정부는 중국 정부를 하나하나 규제를 더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미국 이익만 되면 되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과거에 처음에 집권했을 때처럼 야 니네가 미국에서 이거 사갈래? 그 약속 채울래? 그래 그럼 우리가 관세 일단 봐줄게. 더 쉬운 상대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예측 불가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가장 예측 가능하죠. 원하는 게 명확하니까. 네. 그래서 주고받기도 화끈하게 할 수 있고 주는 거를 마케팅을 해서 띄워주고 받는 거는 조용히 뒤에서 받아야겠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 해리스 행정부는 사실상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 뭔가 계속 우리를 쪼여오는 나의 목을 조르는 그 작은 소자다 협의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고 한 라인은 개척해 놓고 네. 뒤에서 조금씩 숨을 조여오는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트럼프를 혹시 더 선호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그럴 거고요. 러시아랑 북한은 뭐 이유가 필요 없겠죠. 거기는 뭐 실제 협상을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본인들의 전략을 짜는 비상 회의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젤렌스키도 그래서 모욕적이지만 트럼프 캠프를 찾아갔던 게 네. 출구 전략이 이제 곧 펼쳐지기 전에 최대한 값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도 우리가 새롭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 끝날 것 같은 전쟁에 숟가락을 올린 건 아니냐. 그럼 사실 북한 그런 인민군들이 일부 희생이 있더라도 네. 사실 북한은 국제무대 대비로 한 거고 실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고 이제 종결 모드로 간다면 네. 크게 손해 없이 생색을 내고 러시아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24시간 안에 전쟁을 중단한다는 공약을 지키러 평화의 뭐 메신저가 돼서 날아간다면 지금 이런 면에서는 북한의 카드, 러시아가 하려는 카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고 접근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은 김정은의 판단은 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뭐 일단 미국 정부가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10,000명이 이미 주둔했고 아주 심각하죠. 네. 심각한 위협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아마 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비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만 돼서 전쟁이 빨리 마무리된다면 그 희생이 최소화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북한도 좀 얻는 게 있을 텐데 그건 좀 지켜 보겠습니다. 북한 북핵 문제를 다룰 때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은 이제 뭐그 협상의 상당 부분까지는 두 사람이 이제 두 번이나 싱가포르가 하노이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봤고 트럼프 후보는 늘 뭐 최근에도 오케이 가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오케이 가이. 그 친구 뭐 괜찮은 친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민주당 행정부는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우방들이 하나로 돼서 중국까지 그 포함해서 북한을 규제하고 밀어붙이는 비핵화를 추진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단판 지으려고 할 거고 그 방식과 결과를 떠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정부는 또 이렇게 제3자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도면밀하게 잘 짜야죠. 패신 당할 가능성이 최악이거든요. 네. 사실 북미 간에 직거래를 그러니까요. 하고 네. 일본이 소위 달라붙고 이시바 총리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네. 뭐 나쁜 건 또 아니지만 미국은 우리가- 또 잘 끼워주잖아요, 일본을. 예, 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면에 있어서 북한이 응답을 할진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1기 때 하노이에서 딜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왜? 블랙 라이브즈 매러 컬처워크로 트럼프 탄핵까지 계속 갑니다. 네. 그러면 하려면 2기 때 했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였어요. 근데 재선이 못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4년밖에 주어지지 않고 사실상 4년 안에 자기를 감옥에 보내지 않을 친 트럼프 공화당 후계자를 키워야 돼요. 그게 벤스가 될지 이방카가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자기를 감옥에 보내지 않을 친 트럼프 공화당 후계자를 위해선 본인이 완전 바닥을 치면서 임기를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1, 2년 차에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 거고 그걸로 중간선거를 또 압승을 해서 이어간다고 봤을 때 네. 굉장히 속도전을 붙일 거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걸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번 속았는데 뭘 또 하냐. 지금 중국 러시아랑 잘 지내면 제재도 안 받고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면 이런 평화협정에 관해서 핵 군축이라든가 군비통제 협상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화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도면밀하게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절대로 소외당하거나 의견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가 가는 걸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되겠죠. 이제 북핵 문제는 분명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비해서는 한참 후순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쵸. 러시아, 나토, 그리고 중동.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북한 대사관들도 다시 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행보들을 좀 보이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북한도 지금 중국 러시아랑 잘 지내면서 제재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꽤 만족스러운 모드지만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본인들의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부터 잘 지도면밀하게 미국과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협상판에 끼려면 또 무슨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닫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제일 비판했던 게 왜 우크라이나한테 수십조를 붓느냐. 네. 젤렌스키는 왔다만 가면 수십조를 가져간다.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끝나겠다. 네. 이것들을 계속 공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아마 인수위 꾸려지기 전부터 뭔가 보관들을 갖고 갈 겁니다. 이럴 네. 때 우리의 입장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우크라이나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공동 연대를 하면서 동시에 이 큰 판에서 어떤 정리들이 이루어질지도 주도 면밀하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거고요.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세계 질서 유지자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아프가니스탄 또 저렇게 돼버렸는데 거의 미국 이제 뭐랄까 권위가 서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맏형으로서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으로서의 미국의 권위는 많이 무너질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끝도 없이 뭐 깨진 독처럼 돈을 써오는 거 아니에요, 미국 행정부가? 그렇죠. 레드라인을 넘어선 걸 한번 봐주면 네. 대만도 쳐들어갈 거고 네. 이란도 핵을 만들 거고 끝도 없이 간다. 근데 이 발상 자체가 트럼프는 이제 민주당스럽다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패권국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이제 트럼프식 방식이거든요. 존 미어 샤이머 교수 얘기하듯이. 네. 소위 말해서 러시아를 구태여 자극할 만한 나토 가입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무리수가 아니었겠느냐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거든요. 소위 말한 보이지 않는 어떤 패권의 라인들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미국은 여전히 넘버원 질서의 지도자가 되는 것. 이 영향력의 범위를 두고 이제 민주당 엘리트들과 기존 전통 공화당 엘리트는 같은 의견을 가졌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기존의 외교 안보 엘리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동시에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적으로 보는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헨리 키신저, 존 미어 샤이머로 이어지는 현실주의자들은 안 보이는 영향력 권들은 인정을 해주자. 불필요한 네. 자극을 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지 말자. 그게 중국은 어디까지, 러시아는 어디까지. 소위 말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건 100% 비판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러시아가 폴란드를 그렇다고 쳐들어갈 거냐. 혹은 구소련까지만 본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분석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 더 이상 확장은 안 할 게 뻔한데 예. 좀 명백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었단 당연하죠. 말이죠. 그런 예. 입장에서 미국은 개입 안 할 수가 없었고. 예. 근데 또 파병은 안 했죠. 네. 시리아도 파병 안 했죠. 네. 했어야죠. 같은 논리면. 왜 안 네. 했죠? 시리아 생화학탄 쓴다 그러면 파병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안 했죠. 그 배신감을 느낀 반군들이 누가 되죠? IS가 되죠. 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 지키지도 못할 레드라인을 해서 약속을 해놓고 CIA 무기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 적으로 만드느냐. 네. 이게 트럼프의 비판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발상의 생각의 꼬리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외교안보 엘리트들은 이단하라고 얘기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난 저 말이 맞아. 브렉시트하고 비슷합니다. 브렉시트. 예, 브렉시트를 외교안보 엘리트들은 소위 정신 나간 선택이라고 했지만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 다시 투표해 볼까요? 제가 보기엔 큰 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여론 주도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트들이죠. 네. 이 엘리트들에 대한 거부권이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트럼피즘이고 브렉시트이고 유럽의 구구 정당의 득세입니다. 그 사람들도 구구가 맞는지도 우리가 재정의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30-40%가 된 유권자를 구구라고 보면 트럼프도 구구잖아요. 기존 관점으로 보면. 네, 네. 그럼 미국인들의 트럼프 지지한 다 구구들인가요? 스킨헤드인가요? 히틀러인가요? 이게 이제 다르다진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를
르펜을 극우라고 하는 건 뭐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후보를 극우라고 분류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너무 왼쪽에 와 있는 것도 많아서 어떤 이데올로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죠. 실용주의죠. 이렇게 규정하기는 매우 실용주의, 어려운 것 같아요. 먹고사니즘, 뭐 미국 먹고사니즘. 우선주의, 네. 뭐 미국 일자리 창출 우선 뭐 다 이런 겁니다. 시리아에서도 마지막에 쿠르드 반군들 미국이 도와줄 줄 알고 지원했다가 그렇죠. 트럼프 집권하고 안 오니까 아사드한테 짓밟히고 딱 결국에는 버려버리잖아요. IS가 되잖아요. 네. 이 스토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네.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뭐 일단 이스라엘 국민들은 좋겠네요. 그죠? 확실한 자기들 편인 트럼프 후보가 됐으니까. 트럼프는 확실한 이스라엘 편인 동시에 확실하게 분쟁은 빨리 끝내려고 할 거예요. 본인이 내세운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전쟁은 어떤 수단 방법 쓰지 않고 중단시키는 겁니다. 네.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소위 말해 중동 전쟁에 자기가 협상을 이끌어내는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역할만 한다고 그래도 소위 말해서 본인은 꽤 외교적 업적은 달성했다고 아마 볼 거고요. 실제 지금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저런 일은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다. 네. 네타냐후는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백악관 말을 안 듣잖아요. 트럼프가 오면 바뀔까요? 트럼프 말은 들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제가 좀 지켜봐야겠죠. 무기 끊어버릴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너무 커서 그 네타냐후가 그거 믿고 저런다면서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온다고 한들 이란의 태도가 재밌죠. 지금 사실 우리가 보기엔 미사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저게 전쟁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레바논이란 나라가 맞나 저렇게 헤즈볼라지만 두르게 맞고 왜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중동은 우리가 기존의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봐야 돼요. 네. 레바논이 정상국가 우리가 봤던 정상국가의 행동 방식은 아니죠. 이란도 다른 꿍꿍이가 또 있어요. 이란이 왜 굳이 저 정도만 하고 끝냈을까요? 협상 여지, 미국 그러니까요. 대통령 선거를 네. 보고 지금 다 계산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중동 판스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쿠시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본 경험들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떻게든 중동과 러시아, 유럽에서의 평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들은 지금부터 좀 펼쳐질 겁니다. 지금 성공할지는 모르겠고 그 방식이 맞냐 틀리냐는 또 다른 뭐 토론 사항이지만 네. 지금 인수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구상들과 불미 접촉은 이미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라는 게 그야말로 2000년 넘게 그리고 복잡하죠. 그 땅이라는 게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든 서한 지구든 그 땅이라는 게 트럼프의 아무리 딜을 잘한다고 해도 이 땅을 이리 띄워주면 여기서 반발할 거고 이 땅을 일로 주면 여기서 반발할 텐데 거기는 아무도 풀지 못한 숙제였죠. 저희 뭐 그러니까요. 클린턴 때부터 여러 번 중동 평화 협상은 봤지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임기 동안에는 그래도 안정된 상황을 좀 만들려고 노력은 할 거고요. 그게 영원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마법의 열쇠냐? 그건 별개 문제겠죠. 일단 4년 후에 자기를 감옥에 보내지 않을 자기 후계자가 당선되는 게 최고의 목표고요. 네. 그 목표를 위한 4년간의 플랜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한 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4년만 버티면 트럼프 시대가 끝난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4년만 버티면 끝난다고 또 볼 수가 있는데 4년 후에 미국이 트럼프 등장하기 전에 미국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피즘은 트럼프와 상관없이 계속 다양한 형태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봐야 되고 네. 트럼프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뭐 반응에는 우리가 뭐 일정 부분 동조할 수 있지만 이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고받기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미국을 제대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봐야겠죠. 이란은요. 이란은 아마 민주당 행정부가 계속 가고 그래서 핵 협정을 다시 하고 핵을 어느 정도는 주고 규제를 풀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서 경제를 살리는 쪽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또 이것도 많이 어그러지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JCPOA, 그렇죠? 이란 핵협상을 네.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죠. 네. 그리고 바이든, 제이크 설리반 이걸 복원하겠다고 거의 성공됐다고 발표하는 순간 하마스가 그러니까요. 네.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핵을 가질 거라고 믿고 있고 이란을 비판하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협상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중동에서 전쟁이 확장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툴. 그거는 트럼프가 좀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란 결국은 그
그 불씨는 이제 이란한테 있단 말이죠. 제일 그쵸. 큰 불씨는 그죠? 그쵸. 그럼 이란과 백악관이 뭔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란 핵을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 깬 사람이 트럼프란 말이죠. 맞습니다. 다시 이제 그 깬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다시 봉합을 하거나 더 나은 협정으로 나가야 하는데 당시에 깰 때 명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그 저런다고 이란 애들이 약속을 지키겠느냐 이 그러니까 이란이 명분이었단 속인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네. 징후가 있다. 근데 그 정보가 이란과 있다. 다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까? 핵 협상하고 오히려 갈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스라엘 중동 평화 협상은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건 네, 약간 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반드시 이란 JCPOA 복원이라든가 미국과 이란 간의 양자 딜하고는 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란의 핵 협상 관련한 트럼프 입장은 변하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중동에서 분쟁이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역할 정도, 특사, 네, 쿠시너가 네. 있죠. 쿠시너 지금 안 보이고 이방카도 안 보이는데 계속 안 보일지 아니면 이제 중동 문제에서는 쿠시너가 활약을 계속 이전처럼 할지 그런 걸 좀 봐야 되겠죠. 판비치에서 아까 저 승리 선언할 때도 이방카하고 쿠션은 못 본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라라 트럼프나 뭐 아들 두 명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막내 막둥이도 계속 나오고. 네. 근데 이방카하고 쿠시너는 정치에서 손을 뗐다. 다시는 안 나온다. 다시는 아빠랑 이 시점은- 싸웠나?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뭐 더 큰 담대한 구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방카가 뭐 뉴욕 상원의원에 출마할지 4년 뒤에 네. 혹은 쿠슈너가 중동 특사로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동에 있는 많은 사업에 관한 특혜를 누릴지 그거는 네.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보좌했던 수많은 존 켈리 비서실장이라든지 폼페이오 국무장관, 짐 매티스 같은 사람들, 심지어 존 볼튼 같은 정말 뭐 처음에 우리가 다 구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마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측근이 제가 볼 땐 백악관 대변인까지 등을 돌렸어요. 대변인은 원래 그 복심 아니에요, 복심? 네. 그래서 그때 왜 존 켈리 같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왜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렀다면서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이렇게 너무 위험하게 나가려고 하면 그걸 이제 말리는 역할,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이제 없다. 정말 이제 트럼프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또는 더 과격한 사람들만 있다. 더 위험해질 것이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위험하다는 기준이 뭐죠? 그게 바로 이제 외교안보 엘리트들의 과거 사고방식이거든요. 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 엘리트심이 넌덜머리 난다는 게 이번 선거 결과거든요. 압승을 하게 만든. 소위 말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인성 파탄이 아닌 이상 트럼프랑 틀어진 사람들의 대부분 트럼프를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트럼프가 이걸 하려면 안 된다. 네. 기존 민주당, 공화당 엘리트하고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존 볼튼마저도 부시 네오콘이었어요. 네. 그럼 트럼프는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하는 것마다 늙은들이 막는 겁니다. 그 어른들의 축이 막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기성 엘리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는 자기가 보기에는 제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늙은 엘리트랑 같은 면목인데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시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소위 외로운 어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늙은들을 쓸어버리겠다는, 늙은 출신들을 네. 쓸어버리겠다는 게 기존의 트럼프가 내세운 기득권들을. 선거공약이고 거기에 열광하는 게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안보 분야 또 피터 나바로 같은 그쵸? 네. 전혀 옛날에는 내각에 들어올 수 없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엘리트들이 다시 복직을 할 가능성은 없고요. 소위 말해서 트럼프 충성파들로 채워지는 건 맞는데 네. 이 트럼프가 하려던 모든 게 다 정신 나간 짓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그러겠죠. 선거 결과를 네. 한 거고 이 또한 엘리티시즘입니다. 엘리티시즘. 여기랑 바운더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을 결정을 해야 되라고 하는 게 기존의 관성이고 이걸 쓸어버리겠다는 게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는 이거라고 사고가 막히는 사람들은 고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제껴놓고 소위 말해 그 트럼프가 하는 게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기랑 일을 해서 하자면 바로 해줄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백악관을 채우고 국무부의 어공자리들을 다 채우고 국방부의 어공자리를 채우고 그 나머지 늘공들은 다 빨리 자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서 네. 소위 말한
기득권 엘리트 집단이 선거로 집권한 사람들의 정책을 순순히 따르도록 만든다고 했던 게 지금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긴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사실은 극우가 아니고 굉장히 급진적인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지지자들이 보면 급진적인 기억이고 혁명에 가까운. 그래서 네. 제가 한때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얘기한 게 지지자들이 보기엔 기존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비슷한 거 하고 뽑아놨더니 또 똑같은 짓 하고 이게 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트럼프가 개선되지 않고. 화끈하게.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 화끈하게 갔었으면 어떨까 하는 내부 반성이 좀 필요해요.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로 상징되는 급진 좌파라고 소위 이제 그 안에서는 얘기됐지만 네. 옛날 버락 오바마 처음 나왔을 때 열광적인 지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중도파 먹기 이론으로 빠져들어서 가운데 표를 먹기 위해서는 적당한 이렇게 마사지가 필요하다. 네. 그런데 선거에서 지금 또 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4년 후에는 트럼프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공감대 내부 개혁들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그 뭐랄까 정말 그 기득권들을 싹 정리하겠다는 트럼프 시즘은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정치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더 위대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고 우리 사실 아무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의 생각이 훨씬 더 맞고 그 유권자들이 다수가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다수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다고 가정하면 그럼 트럼프 바로 옆에서 트럼프와 행정 내각을 같이 했던 마이크 펜스라든지 부통령, 존 폼페이오 국무장관, 짐 매티스 국방장관 뭐 제가 지금 수많은 예를 들어 아들 부시 대통령까지도 다 반대편에 섰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느냐 이런 논리로 트럼프가 그 사람들을 쓸어내자고 선거를 한 거고 네. 쓸어내라는 게 지지자들의 그 지지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시, 네. 오래된 공화당 엘리트, 기존의 외교안보 엘리트 다 쓸어버리라는 게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의 소원이고 네. 그걸 쓸어버리라고 그랬더니 유착을 한 대통령만 나오더라. 트럼프한테는 쓸어버려라. 부시가 상징되는 공화당 엘리트. 그러니까 딕첸이 따라고 다 틀어지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기존 공화당을 부패 세력으로 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네. 정경 유착에 뭐 저희 알잖아요. 딕첸이 이라크 전쟁에서 돈 벌고 막 네, 이런 네.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엔타이 부시, 엔타이 오바마예요. 네. 엔타이 부시는 썩어 빠진 기존 공화당 다 갈아치워버려. 그래서 이제 티파티 운동 트럼프 지지가 나오기 네. 시작했고 또 하나는 민주당 뭐죠? 내로남불, 가식의 극치. 네.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을 가식의 극치로 이제 비난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소위 강남좌파, 미국식 강남좌파 네. 이론이 네. 민주당 비판하는 트럼프 지지자고 썩어 빠진 기존 공화당 다 쓸어버려가 티파티랑 트럼프 지지자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라는 게 이번 압승의 근거고 실제 트럼프는 이기 때 쓸어버려야 본인의 후계자가 다음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는 네. 기반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본인 기준에서 인사정책 실패는 하지 않을 거고요. 본인하고 함께 갈 사람들로 채워지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와 일을 해야 될지 좀 네. 심사숙고를 잘 해야 되겠죠. 새 내각의 뭐 국무장관이라든지 주요 요직에 대해서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희 뭐 콜비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한데 이거 네. 전부 다 잡 캔디데이트입니다. 사실 잡을 얻기 위해서 구애를 하는 수준이지 네. 트럼프는 노련을 하잖아요. 아무한테도 사랑을 주지 않아요. 푸틴하고 김정은한테만 사랑을 줬고 나머지 자기한테 잡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한테 헤리티지 인정 안 합니다. 2050 프로젝트. AFPI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네. 자기 무시해요. 자기들이 트럼프랑 친한 척하고 돌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뭐 여기랑 뭐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랑 뭐 세미나 한두 번 했다고 자랑하고 뭐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자리 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트럼프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선거 자금을 끌어준 그 캠페인 팀들이 중요해요. 그렇다면서요? 그걸 네. 보세요. 자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헤리티지 이런 데 가지 말고 선거 자금 누가 끌어든지 자세히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권력자고 그 사람들을 트럼프는 챙겨요. 제발 이제 좀 싱크탱크 그만 다니고. 예. 우리는 여전히 싱크탱크 가서 뭐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랑 나 악수했다? 세미나 했다? 트럼프가 보기엔 웃습니다. 웃어. 사진 찍고 오고. 네, 지금 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발 그 싱크탱크 제가 중심에 그때 너무 그 말씀 와닿아서 저도 그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관행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지금 미국 우선주의 연구상 헤리티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발 좀 벗어나세요. 네. 캠페인 팀을 만나세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내 정치 기득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외교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네. 그분들의 관행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 접근하는 싱크탱크 방식과 신화가 좀 깨져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미국은 더 이상 브루킹스 헤리티지가 굴리지 않아요. 네. 브루킹스 헤리티지 무너진 지 오래요. 그냥 월급쟁이들이에요. 제발 싱크탱크 그만 가고 그래서 네. 세미나 그만해요. 기조연설도 그만하고 제발 좀 걷어치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의견 듣고 그래요? 그래 이럴 사람이 트럼프의 절대 아니고 핵심 타겟이 싱크탱크예요. 인맥 팔아먹는 심지어. 공화당 민주당 그 머저리들이라고 얘기해요. 싱크탱크 인맥을 다 끊어버려서 싱크탱크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해요. 네. 싱크탱크를 증오하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싱크탱크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먹고 사는 게 끊겼거든요.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뭐 일단 여러 고지서들이 오고 여러 챌린징이라고 하죠. 예, 여러 도전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 따져보면 또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처럼 낀 나라가 그러면서 또 잘 발전했으니까 끝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교수님, 우리 행정부나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특히 기업들에게 새 트럼프 집권 2기에 교수님들 강조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좀 실효성 있는 외교를 할지 조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문제를 대할 때는 굉장히 마키아벨리적으로 접근을 잘합니다. 그 사람, 언론, 기업 뭐 이런 것들. 근데 미국을 대할 때는 아직은 좀 높은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교황청도 아니고 유엔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분파들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내세운 슬로건은 우리가 모두 동의하지만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그리고 더 이상 정부 중심의 외교보다는 전방위 외교,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하고 민간 외교 이런 부분들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펼쳐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미국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일본, 이스라엘 예를 많이 들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방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미국 대선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렛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